프레미어 TNC 베트남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2025년 베트남 진출 전략과 함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한 핵심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일 안내해 드릴 항목은 이제 베트남의 무역 동향과 투자 여건, 그리고 왜 베트남에 진출하셔야 되시는지, 그리고 베트남의 회사 종류와 진출 형태, 그리고 베트남 회사의 설립 절차와 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 동향과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베트남의 총 교역액은 약 8,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은 연평균 7%대, 또 수입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꾸준히 올라서 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이제 전자나 전기 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베트남의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이 대규모 생산 기지가 베트남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또 반도체 부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섬유나 의류 산업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의류가 OEM이나 ODM으로 이런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커피나 쌀, 또 해산물 등 전통적인 농수산물 수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계나 설비, 전자 부품 또는 이제 반도체, 혹은 이제 원자재나 에너지 자원 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 현대화와 제조업 성장에 따라서 이들 품목의 수입량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는 중국이 이제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원자재나 이런 중간재를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으로 의류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수출 품목이고요. 한국은 이제 베트남의 한 3대 교역국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전자부품이나 기계류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025년도 베트남 투자 여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이제 연평균 6.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꽤 상위권에 속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입 규모도 이제 연간 45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또 물류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나 자동차 부품, 이런 섬유 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까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핀테크나 AI,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이제 ICT 분야는 빠르게 성장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베트남 정부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그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특정 산업과 지역에 투자했을 때 최대 4년간의 법인세 면제, 혹은 이후 9년간의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산업단지 입주 대상인 기업들에게는 토지 임대료 감면이나 이런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의 법률이나 규제는 좀 자주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현지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는 왜 베트남에 진출을 하셔야 하는지, 또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야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지난 수년간 경제적으로 조금 빠르게 성장해서 강력한 시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라던가 세제 우대 혜택, 그리고 이제 법적 보호나 규제의 간소화 등을 제공해서 이런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베트남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교통이나 통신, 또 전력 등의 기반 시설을 강화해서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생산의 주요 기점 중 하나로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좀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베트남은 이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베트남 유럽연합이라던가 베트남 한국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런 협정들을 체결을 해서 낮은 관세와 무역 장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베트남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될 때 혜택을 제공하게 되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을 흔히들 이제 중국, 차이나의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선택지다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베트남은 이제 여전히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좀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베트남은 노동 인력이 풍부하고 또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베트남은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성장하는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인구가 많고 또 소비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교적 젊은 연령의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력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베트남은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으로부터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하나이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베트남의 경제적인 성장과 투자 환경의 개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정부는 이런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경제 인프라를 계속 구성하기 위해 교통이나 전력, 디지털이나 금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위치도 꽤 중요한데요.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위로는 중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인 연결성을 강화하고 또 중국 시장과의 교역을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인근의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과도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경제 통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투자 조건이나 혜택, 이런 지원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의 규모나 어떤 산업 분야, 또 투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진출하기 전에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단일당,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당의 지배하에 단일 정당 체제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하고 또 국가의 정책 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투자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 체계나 규제를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또 투자 관련된 절차를 좀 단순화시키고 또 투자자의 권리와 계약의 보호 등을 위해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요건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셔야 되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트남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크게 이제 법인 형태 혹은 비법인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신데요. 법인 형태로는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사 형태가 있고요. 사실 베트남에서의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업이나 항공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 한해서만 설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일반 업종은 좀 설립이 불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법인 형태로는 이제 연락사무소와 프로젝트 오피스가 있고요. 연락사무소는 이제 아무래도 본사에 소속이 돼서 활동이 좀 제한적이고 또 계약이나 비즈니스 활동 등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과 같은 어떤 한 개의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하여서 설립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업종으로는 좀 설립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진행하시면서 필요 서류들 중에 뭐 IRC, ERC 이런 서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IRC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좀 조사하고 투자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발급이 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는 베트남 정부의 관련 기관에 이런 투자 신청을 제출하고 또 투자 계획이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트남 정부는 이런 투자 신청을 검토하고 또 승인이 되면은 IRC를 발급해서 투자자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RC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의 기업을 설립할 때 또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고요. 요거는 이제 베트남의 상호법과 기업법에 근거해서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등록증을 통해서 기업의 상호나 주소 또는 뭐 산업 분야나 법적 형태 등의 정보가 확인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법적 신뢰성을 제공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트남 사업 허가증 혹은 뭐 이렇게 비즈니스 라이센스라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요건 이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허가증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정부의 이제 관련된 기관에 의해서 발급이 되게 되고요. 이런 허가증을 통해서 기업이 특정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본금인데요. 이제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하실 때 이제 자본금 설정하시는 부분 중요한데요. 사실 현재 그 현행 기업법이나 투자법상 이런 최소 자본금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규정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자본금은 이제 최소 법인 설립하시고 나서 1년에서 1.5년 기간 정도의 이제 법인 운영비로도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한 어떤 하나의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러한 자본금은 이런 특정한 산업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이라던가 금융업 같이 어떤 특정한 사업 분야에서의 경우에는 정관 자본금과는 별도로 이제 법정 자본금 납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본금은 법인 설립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ERC가 완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자본금 전액을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식화로 좀 나타내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류 준비하실 때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은행 잔고증명서, 이렇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과 여권 정보 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서류들이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베트남 투자 등록증 IRC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IRC 상에서 이제 프로젝트 상에 이제 이런 초기 자본금을 이제 기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초기 자본금에 대한 어떤 설정은 법인 설립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사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RC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기업 등록증이라고 하는 ERC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요 ERC 상에는 이제 법인 대표자의 뭐 어떤 주소지 정보라던가 회사 정보 등이 기입이 되고요. 요 ERC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치면 약간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 등기 서류가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법인 계좌 개설이 필요하시고요. 법인 계좌 개설하시고 나서 이제 ERC 발급일 기준, ERC에 나와 있는 날짜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반드시 자본금 전액 출자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본금까지 다 납입을 하신 이후에 이제 별도 뭐 소매 라이센스 같은 이런 별도 서버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시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절차의 후반부에 조금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베트남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에서 베트남 법인과 또 연락사무소를 조금 간단히 비교해 보았는데요.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시고, 이제 베트남에서 단독 독립법인으로 설립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법인 설립을 관장하는 주요 등록 기관은 베트남의 이제 계획투자부 혹은 이제 기획투자부라고 하는 DPI에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상호명은 이제 원하시는 상호명 뒤에 뭐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은 사실 그 투자가 제한되는 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대부분 업종은 등록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뭐 최대한 넉넉히 뭐 2개월에서 2.5개월 정도 보시는데요. 이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본사에 소속된, 종속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등록되는 기관이 이제 산업통상부라고 하는 MOIT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다르고, 또 모회사에 종속된 그런 비법인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모회사로 확장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명은 별도로 지정은 안 되시고요. 이제 본사의 상호명의 뒤에 이제 대표사무소하고 이제 뭐 지역명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업종은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비법인 형태다 보니까 뭐 이런 시장조사 업무 이 정도 판촉을 위한 제한적인 업무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사무소 운영 기간은 이제 최대 5년까지고요. 사실 그 해당 시점이 이제 경과되면 다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기간에 대한 큰 제한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사무소 같은 경우는 등록되는 소요 기간이 약 4주, 그러니까 한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사 부분은 사실 실질적인 그 일반 업종에서는 설립이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요. 지사 부분은 이렇게 내용만 참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베트남 법인과 연락사무소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설립 요건이 좀 다른데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자가 최소 1명 이상 있으셔야 되시고 자본금을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법적 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투자 범위 내에서 개인 혹은 법인이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관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제 영업이익을 배분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립 요건 중에서 이게 좀 중요한데 본사의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혹 한국의 본사 혹은 이제 다른 나라의 본사를 설립하시고 업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설립 요건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배분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어떤 서류들은 이제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와 또 법인일 경우에 좀 약간 다른데요. 대부분 같은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베트남 내에서 사업장 주소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시고, 또 현재 선임되실 어떤 법인장님의 뭐 정보, 현지 거주지 주소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트남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크게 구분이 없이 뭐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이제 회사의 상호를 선정해 주시고, 또 이제 주주가 최소 1인 이상,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본금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또 정관 작성하는 부분들, 또 베트남 내에서 사업장으로 등록할 주소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공통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그 대부분의 절차라던가 소요 시간은 비슷하고요. 다만 조금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대중으로부터 뭐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아서 회사의 규모를 키워서 상장을 좀 계획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하시고, 유한 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의 어떤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좀 빠르게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좀 비교적 관리가 쉽다라는 이유로 주식회사보다는 유한책임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소 좀 번거롭지만 뭐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또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유한책임회사를 먼저 설립해서 운영하시다가 좀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고사항에 사실 법인 설립하시면서 좀 종종 듣는 질문인데요. 좀 급하게 법인 설립이 필요하시다고 IRC 진행하면서 ERC도 동시에 진행 가능하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불가하세요. 그래서 IRC 먼저 발급 받으시고 이후에 ERC 발급이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트남 회사 연락사무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의 업무 연락, 또 현지의 시장 조사, 혹은 이제 마케팅, 홍보 등과 같이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설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계약이나 비즈니스 활동은 불가하다. 그리고 또 일반 법인으로도 전환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사무소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고 또 해당 기관이 경과된 시점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5년 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대표사무소는 그 연차활동 보고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베트남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베트남 법인 설립하시면서 자주 접하실 베트남 정부 부처에 대한 정보인데요. 요거는 간단히 참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인 설립 완료됐으니까 저희 이제 은행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요. 은행 계좌 개설하실 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지 은행으로 할지 혹은 한국계 은행, 한국계 진출한 은행으로 좀 계좌 개설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크게 장단점을 보자면 현지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내 지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소매 금융을 좀 위주로 하시는 그 고객사분들한테 유리가 하고 또 베트남 자국 은행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금융 서비스라던가 대외 신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인데요. 현지에 뭐 한국인 뭐 직원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소통하는 언어는 영어 혹은 베트남어로만 좀 교신이 가능한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계 은행은 뭐 말씀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유리하고 좀 절차 진행함에 있어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큰 단점으로 보자면 이제 베트남 정부 측에서도 한국계 은행 자체는 이제 외국계 은행으로 간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나 이렇게 좀 복잡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행 제출 서류,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발급받으신 베트남 등기 서류, IRC, ERC 혹은 뭐 법인장님의 대표자, 뭐 어떤 여권, 그리고 법인 인감 등을 가지고 이제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시고요. 사실 최근에 그 은행 측에서도 베트남 내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별로 이제 법인 계좌 개설하실 때 일전에는 법인장만 이제 방문하시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법인 설립 서류에 등록된 수석 회계사 혹은 회계장이라고 하는 그 직원분과 함께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은행이 있고요. 혹은 이제 방문하실 때 이비자를 소지하셔야 되는지 혹은 뭐 TRC라고 하는 임시 거주증이 필요한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인 계좌 개설 준비하실 때 해당 은행의 요구 사항을 좀 사전에 좀 미리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투자하실 때 유의사항도 간단히 좀 말씀드릴 텐데요. 베트남에 투자하실 때 유의사항 중 첫 번째, 투자금 납입. 요거 생각보다 법인 설립 완료하시고 나서 자본금 납입 지연으로 조금 불이익을 받으시는 케이스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본금 납입 기한인데요. ERC를 발급받게 되시면은 ERC 상에 법인 설립에 대한 어떤 일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자본금이 납입이 돼야 되고요. 자본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어떤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제 관련된 납입 지연에 대한 어떤 소명을 하셔야 되시고 또 뭐 벌금을 내셔야 되는 이런 페널티가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지 선정하실 때도 이제 사업장 주소지 선정 이것도 중요하신데요. 이제 해당 법인 설립 주소지로 법인 설립 진행하려고 하셨는데 막상 주소지의 어떤 법정 문서를 확인하다 보니 해당 주소지가 뭐 베트남 법인 설립에 사용할 수 없는 주소지이다. 뭐 이런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소지 선정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되시고 가상오피스 주소지를 활용해서 법인 설립이 가능하신데 요거의 가장 큰 장단점은 초기에 좀 비용을 좀 이렇게 최소화해서 설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후에 이제 실제 사업장으로 변경하실 경우에 그 사업장 주소지 변경에 대한 등기 서류 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조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장 부지라던가 뭐 공장을 임대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토지는 이제 베트남 국가의 소유이고 이런 외국인 투자, 개인 혹은 법인은 이런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토지 위에 건설된 뭐 설립된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유는 가능하시다. 그리고 이제 공장 임대하실 때 이제 계약 조건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베트남은 이런 국가 개발 공단이 없기 때문에 민간 개발자랑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외국 투자 법인은 임대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 불가한 부분, 그러니까 전대가 불가한 부분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영업 허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비즈니스 라이센스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법인 설립 ERC까지 완료하시고 직접적인 사업 영위하시려고 하실 때 해당 사업 업종에 따른 이런 영업 허가서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취득을 미리 좀 진행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 실패 사례 중에 제가 조금 대표적인 2가지 정도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차명 법인 설립,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인의 명의로 이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투자 등록증 이런 IRC 단계를 좀 건너뛰고 조금 빠르게 설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현지 아시는 지인분들 통해서 법인 설립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간혹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약간 일을 계획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들이 이후에 이제 무리한 수준으로 어떤 본인들의 명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때가 있고 혹은 그 투자자 모르게 뭐 어떤 등기 서류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놔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명의의 차명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주장은 아무래도 베트남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인 설립 안 하시고 현재 이미 있는 법인은 이제 인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100% 베트남 분이 설립하신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어떤 외국인이 투자 제한된 어떤 사업까지 모두 다 인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거나 뭐 금지된 분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인의 명의의 회사를 인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조금 이제 유의하실 부분들은 현지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이 이제 현지에 오래 계셨다는 이유로 뭐 어떤 지인분들의 어떤 의견을 토대로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뭐 이행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조금 다소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각종 이런 법 규정이 좀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으로 경영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또 신뢰도 있는 기관이나 로펌 측에 아니면 저희 같은 컨설팅 법인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금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사실 추가로 이제 웨비나 진행하기 전에 조금 이제 사전 질의를 좀 받아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제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도 별도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빠르게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법인 설립 후 법인장이 계속 베트남에 상주해야 하는지. 사실 이제 법인장님이 베트남에 항상 상주를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제 법인 운영이나 어떤 행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현지에 대리인을 두시거나 혹은 이제 관리자를 두시고 일부 권한을 위임하셔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방안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본금 중요하죠. 최소 자본금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나요? 저희가 이제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이런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시는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본금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설립 전에, 진출 전에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저희와 상담받으신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업장 설정에 있어서 제한사항은 없는지. 사실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해당 주소지가 뭐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가령 베트남 내에서 이제 거주 공간 임대하시고 그 해당 거주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해당 주소지가 사업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곳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 좀 몇 개 더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네, 하나 정도만 더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이제 베트남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FDI 100%로 설립이 불가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인가요? 네, 베트남에서 사실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100% 외국인 투자, FDI 100% 투자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그 일부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주요 업종은 뭐 아무래도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런 국방이나 안보 분야 혹은 뭐 언론, 뭐 문화 이렇게 조금 뭔가 관련된 사상이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고요.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어업이나 산림자원 등에서도 조금 제한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제한 업종이라고 해도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서도 이제 진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진출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이상으로 저희 프레미아 TNC 베트남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별도 상담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